자, 시사건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일단은 스타트를 화진님이 준비한 반도체 이야기. 이게 반도체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거 제가 이제 화석에서도 한번 이거를 좀 던져서 이거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뽕 컨텐츠이긴 하거든요. 반도체 이야기는. 그렇죠. 예. 근데 카스맨님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다. 예, 반도체가 나는 그렇죠. 반도체가 기름처럼 나오는 반도체 산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반도체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뭐 요즘 경제 얘기할 때 반도체가 지금 계속 이제 불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위기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위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고 앞으로 뭐 위기 요소들은 있으나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유일하게 짊어지고 가던 반도체라는 산업 분야가 그 위상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왜냐면 그 이전처럼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환경이라서 라는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일단 우리나라 이 한국인들, 대다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중국이 망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일본 망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 뭐 하다가 실패했다 이러면은 내일도 아닌데 기분이 흐뭇해져. 근데 좀 이런 게 있어. 보통 주변국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오케이인데 러시아는 은근히 응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러시아는 약간 호감이야. 아니 또 홍차 날리고 막 이래도. 아니 근데 러시아는 최근에 그거 봤거든요. 그 뭐지? 홀리건들 러시아에서 경찰차에서 이럴 때 나와서 경찰 둘이 넣어가지고 막. 왜냐면은 러시아가 때리는 거. 일본을 공격을 해주니까 러시아는 약간 적은 나의 아군 뭐 이런 느낌으로 사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러시아는 또 좀 이제 산업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크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러시아는 오히려 진짜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하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좋은 초코파이 좋아하고 도시락, 팔도 도시락 좋아하고. 그게 왜 이렇게 이미지 세탁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음식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한다고. 블라디보스톡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뭐 거기는 아예 뭐 다리 하나가 뭐 LG인가 뭐 그거 이름을 붙여줄 정도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러시아는 한국으로 가스관 설치하고 싶고 한국도 러시아 가스관을 설치하고 싶어 해요. 단가가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모스크바였구나. 이렇게 쭉 그 북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서로 하고 싶어 하죠.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싫어할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반도체 얘기에서 삼성이 몇 나노 이렇게 막 가고 있잖아요. 나노 기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거기에서는 좀 강력한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완전 뭐 잘 아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들은 거랑 지금 이제 공부 같이 하던 친구들이 그쪽에 가 있는 친구들 몇 명 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쪽 설비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삼성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고 하청 이제 협력 업체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 지을 때 설비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죠.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 먼저 부연 설명 먼저 할게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크기도 작아지다 보니까 먼지 같은 거 하나가 이게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오염 물질이 거의 없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클린룸이라고 조성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물과 공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일단 빼내는 거 그리고 투입하는 공기는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내는 거. 그 와중에 뭐 이물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중금속 같은 것도 있고 뭐 물에 녹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처리를 해가지고 또 물에 통과를 시켜서 또 한 번 그걸 막 다 빼내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공기의 조성에 최대한 가깝게 그거 나머지 이물질들 다 없애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화성 평택도 가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가시고 그런 거 만드는 자체가 기술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 잘하면은 공기청정기. 네 맞아요. 같은 원리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했던 그런데 건데. 보면은 이상한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네. 공기 샤워 이렇게 뭐 몇 단계 다 네. 걸러내고 뭐 몇 번 걸러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좀 딴 얘기긴 한데 나중에 아파트에도 네. 공기 뭐 반도체 설비급 뭐 아 이러면서 그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은 이것도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거 해서 딱 집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미세먼지로 네. 실내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에서는 아예 공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일 때 필터를 통과시킨 공기를 실내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압을 놓고 봤을 때 실내가 외부보다 기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 틈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깨끗하니까 공기가 밀어낼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외부에 있는 먼지들이 틈으로 안 들어오고 실내에 그 오염물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압력 차에 의해서 실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그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게 되는 기술 자체는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퍼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최고급 아파트.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슨 층간 소음만 해도 돼지겠는데 무슨 기압차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층간 소음이라 좀 나지. 이게 무슨 그건 이제 건설 쪽으로 이것만 좀 두껍게 하는 거라. 해주세요. 네, 설비랑 또 조금 다른 문제라. 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층간 소음 왜 생기냐고. 그 건설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설계도대로 안 하니까 생기는 거지. 맞죠. 그 며칠 전에 그거 인터넷에서 그거 봤는데 직접 집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3천만 원인가? 그걸로 아예 집을 한 채를 다 지었어요. 근데 자재를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본인이 직접 시공을 했는데 네. 돈이 3천만 원인가? 아무튼 1억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집보다 다 좋아요. 이게 되게 저희 그 부모님 사시는 집도 그 지은 주택이거든요. 그 시골에 지은 집인데 저는 주택이라고 하면 별로 뭐 단열도 안 좋고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적으로 지었는데 엄청 좋아요. 몇 년 지났는데 뭐 창문도 되게 얇거든요. 근데도 단열이 빵빵하게 잘 되고 이게 집을 제대로 지은 집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느낌이 난다 그래요.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된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가 설계도의 기술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도면대로만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생길 일이 없다. 근데 이제 도면대로 지으면 삥땅 칠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도면에서 뭐 요만큼 해라 그러면 1mm 줄이고 뭐 좀 줄이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집 한 채 지었을 때 돈이 쏠쏠하게 남는 게 아파트 몇 동짜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잘 지은 그런 집을 가보시면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잠깐 있어 보면 여기가 되게 집을 잘 지었는데라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7나노 공정이 네. 대만의 TSMC라는 데가 먼저 이제 양산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EUV 방식인가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고급 기술인 삼성은 그것 때문에 좀 대만 TSMC보다 늦게 됐고 그리고 뭐 2000 몇 년도더라 거기에는 이제 4나노까지도 지금 플랜이 쭉 나와 있는 점점 작아지네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삼성의 어떤 그 반도체 실력에 대해서 결국은 삼성이 지금 것이다. 다른 업체들하고 기술 격차가 워낙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거기서 갈리는 외계인은 어디서 왔을까? 진짜 이거는 지구의 기술일까? 국산 외계인일 텐데. 그러니까 누구를 외계인으로 만드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우리가 이재용이나 그 이건희 이씨 일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삼성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삼성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워낙에 전 세계 원탑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 여러분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금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네.
한국이 다 먹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네. 쫓아가겠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어요. 그 중국이 다 따라잡았다. 그 반도체 전문 인력을 연봉에 10배를 준다, 뭐 20배를 네. 준다, 막 이러면서 네. 막 3년만 일하면은 내가 평생 여기 삼성에서 일할 거 다 벌고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갔다고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망한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죠. 네. 인력 다 빼가고 네. 기술 다 빼가고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뭐 반도체 굴기라는 것들하고 이제 어쨌든 정부 주도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그냥 때려 박아버린단 말이야. 우리 네.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엄청난 네. 보조금과 뭐 이런 거를 돈을 그냥 퍼 부으면서까지 성장을 시키잖아요. 네. 무슨 10개년 계획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도 원래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돈이 막 쏟아지면 그것만 빼먹으려고 이제 딱 차려놓고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중국이라고 거기는 목숨 걸고 빼먹고. 그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빼먹으면서 또 이제 관시 그렇죠. 이거 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 대비 네. 그 결과적으로 쌓아놓은 거는 약간 좀 부실한 뭐 이렇다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아예 뭐 기술적인 거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고요. 저도 그래서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 문외한인 분들이 좀 네. 현 흐름이랑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좀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포항의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공급 측면의 문제가 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이라고 부르는 것과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 반도체를 봤을 때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저장 장치들.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처리 장치들. 예를 들면 CPU 같은 인텔 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메모리가 25%, 비메모리가 7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대 3인데도 워낙에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수요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필요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시장이 붐한 거예요. 요즘에 동영상이 워낙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진 하나가 막 40메가, 30메가 네. 이러잖아. 한 장 딱 찍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모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 속도 빨라지면서 네. 고화질 해상도도 더 커져 4K 막 이렇게 되면서 예. 옛날에는 그 뭐야 인터넷 속도 빨라지는 거는 뭐 야동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막 찍고 그러는 게 그렇죠. 워낙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소소하게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댓글로 좀 정정해 주세요. 저 알지도 못하는 새끼 이러지 말고 네. 밑밥 하나 깔고. 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장악을 했던 게 반도체 실적이 좋게 나온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가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더 운이 좋게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미국의 지금 우리 트럼프 형님이 네.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네. 반도체라는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에 네. 마이크론이라는 네. 자국 회사가 있어요. 미국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살리고 싶겠어요. 네. 중국에 와서 깐족되는 거 보기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해서 블라가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장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이거 지금 생산이고 나발이고 올 수 없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거 삼성과 하이닉스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마이크론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으면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하면서 실드를 쳐줄 거란 말이죠. 네. 자, 이게 지금 상황인데 이제 이 수요 구조를 볼 때 반도체의 수요를 볼 때 그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필요한 양이 얼마가 되느냐, 전년 대비 얼마만큼 더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요거는 정보의 토탈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256, 512, 1024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전년도에 256메가바이트만큼의 뭐 수요가 있었다. 근데 올해 256메가바이트만 있으면 이거는
성장한 게 아니죠. 0%가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있어요. 전년도에 256짜리 2개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 512 하나를 팔았어요. 이래도 똑같이 0인 거예요. 왜? 토탈은 512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개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가 용량으로, 용량으로 네. 계산해서 비트 그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수요보다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비트 그로스는 대략 한 2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크게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막 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현재 메모리를 하고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고 그랬죠. 이전에는 뭐 다른 회사들도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LP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 스테디하게 나오는데도 못 쫓아가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의 문제다. 그래서 처음에 4기가 DDR3 D램이 1달러인 시절에 이 시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반도체 호황이라고 말할 때 4달러, 5달러 4배, 5배로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게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꿀을 빨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산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마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뭐 네. 한 15년, 16년, 17년 정도 뭐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치킨 게임을 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치킨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해서 많이들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거의 2000년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입 그때 준비하시던 램값 분들, 진짜 쌌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대입 준비하시던 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반도체 메모리에 직접 회로해서 메모리의 용량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이다. 네. 즉 1년 6개월에서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네. 근데 이거를 삼성에서 깨부셨죠. 누가 지금 KT로 가 있는 황창규 당시 부사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나서 가지고 아니 6개월에 한 번 2배씩 올릴 거야 라고 하고 매년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렸다가 쓸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시간이 지켜줄 겁니다. 그 황해 법칙을 막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반도체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막 이러고 각종 그 자료들 같은 거 나오고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막 분석을 이게 무슨 의미냐 국어 지문에 언어 지문에도 나오고 막 논술에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그때 많이 이래저래 써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구시대 얘기가 됐고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수요는 계속 스테디한데 지금 보면은 뭐 서버 디램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 그런 거의 구축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도 유지할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재고들이 이제 쌓이는 시점이 된 거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맞지 않으니까 수요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됐고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됐고 공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시점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물론 어느 정도 호황은 유지가 돼요. 시장 그 산업 전체로.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 끌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고요. 근데 과연 저는 항상 그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마트폰이나 다다잉 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램이 늘어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 편하다 하면서 이제 램 팍팍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램 값이 점점 싸지면은 그 컴퓨터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램 많이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용량 수요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거는 봐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한 수요가 기업에서 나오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른 접근일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일단 기업 수요만 놓고 봤을 때 램을 그렇게 흡수를 하던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소강 국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 한 내년 정도는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올라갈 요소가 적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재고가 남았죠. 재고가 남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네.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 이거를 살려고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까요? 안 사죠. 앞으로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나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수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또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이 수요들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IT 회사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 뭔가 그 5G 이후 뭐 그런 좀 새로운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딱 등장을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수요를 땡겨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막 좀 15년, 16년, 17년 이때 그런 호황이 다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오바인 게 이게 진짜 석유나 똑같아요.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뭐 삼성이 메모리랑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랑 뭐 이런 것들이 주력이긴 한데 어쨌든 이 공정 자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삼성이 결국은 CPU 같은 그 설계하는 기술은 좀 부족하고 만드는 기술은 그 정말 그 나노 공정에서 앞서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AMD 라이젠 CPU를 얘네들이 만들잖아요. 설계는 네. AMD가 하고 네. 그 제작은 TSMC가 하는 뭐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데 삼성도 결국은 그런 거를 받아서 CPU를 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인텔이 나노 공정 발전에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론이 왜 나오는지를 좀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디플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네. 좀 정체가 돼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무리해서 사려고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조금 내려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기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하이엔드로 갈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많이 쓰는 거를 많이 팔 거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격차는 어떻게 보면은 매스 제품에는 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핸드폰 중에 제일 좋은 거 뭐 삼성이 기준으로 갤럭시 9 아니면 노트 9 이런 것들 지금 그거는 새로 나온 신상이니까 사고 싶은 거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뭐 6나 7, 8 뭐 이런 것들 보다 엄청 뛰어나서 내가 그거에 사용하는데 체감을 느껴서 아 저거 사야지 이거 버려야지 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제가 아이폰 6 플러스 쓰는데 네. 이거를 그만 써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어서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 그만 써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 네. 뭐 느려지거나 뭐 이런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최대의 효용을 뽑아낼 만큼 체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체감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제품이 대략 한 1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지금 뭐 그냥 매스 제품이 대략 한 80만 원, 9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굳이 내가 15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살 이유가 너무 비싼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 하이엔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한 거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게 시장 점유율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선에 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로 봐도 우리가 1등, 2등 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 기술 격차가 뭐 얘기를 한 게 3년에서 5년 정도 얘기를 해요. 중국 회사들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 환경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안 된다. 기술 격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위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핸드폰 그 성능 이거 하려면 이 정도 성능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짜 게임을 열심히 하는 네. 모바일 게임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지만 전혀 필요 없는 스펙인 거 뻔히 알면서도 네. 노트 10 나왔다 그러면은 우르르 가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바꿔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항상 있고, 그리고 그 노트 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좀 더 싸게 파는 것들도 더 잘 팔리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핸드폰을 살 때 이거를 제가 뭐 앱등이도 아니고 아이폰 쓰는 이유가 단통법이 내가 바꿔야 되는 타이밍에 단통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삼성, LG 거를 제값 주고 사야 된다고?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아이폰 살래. 사람들도 다 그건 인정. 네. 왜냐면은 중고 폰으로 만약에 팔았을 때 아이폰은 어제 가격이 형성돼 있는 반면에 네. 삼성, LG 거는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어차피 정가에 사야 되니까 그냥 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느려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들이 양아치 돼가지고 그렇죠. 느려지게 만든 거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한번 바꿨어. 그러고 나니까
좀 물만 저 이걸 좀 어떻게 6S가 이제 아이폰계 역사적인 명기죠. 이제 일단 그 마지막 잡스의 숨결이 남아 있는. 네. 그러면서 왜 이게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냐면 6는 램이 1기가인데 6S부터 2기가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6S는 현역이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6까지가 네. 잡스의 숨결이 있고 그 이후로는 팀쿡 작품.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어떤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아니 근데 정신이 없다기에는 이 제가 A 플러스인데 똑같아요. 생긴 뭐 이게 구분이 뭐가 됩니까? 똑같은데 카메라가 다르네요. 뒤에. 카메라가 다르구나. 뒤에 모양이 다르네요. 카메라가 2개 달린 거. 요거만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저는 뭐냐면 핸드폰 살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가 어렸어. 지금 이제 많이 커서. 근데 이제 완전 꼬맹이일 때는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거. 그 당시에 아이폰이 사진 찍었을 때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카메라 모듈 성능은 LG 거가 제일 좋아. 맞아요. 삼성 것도 좋고 막 화소 이런 거 더 좋은데 요즘에 찍으면 아이폰이 예쁘게 나오는 거야. 요즘에 막 LG 핸드폰 보고 카메라 막 8개씩 달리는 거 보셨어요? 5개. 이거 막 5개 달리고 막 어디 중국에서는 막 8개는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와 이제 장난 아니던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사진 보정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중에 구글 픽셀이 제일 사진이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쓰레기래요. 사진만 잘 나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뭐 좀 쓰레기 같다 그래서 히트를 못 친 건데 아무튼 어쨌든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수요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그렇죠. 는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그리고 뭐 비싼 거나 싼 거나 어쨌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다다잉 램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셀링 포인트가 돼요. 그 램 이번에 보면은 아이패드인가? 그것도 보면은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가 이제 뭐 256기가, 512가, 2기가, 1테라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친다고 치면 1테라짜리는 램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장 용량이 미치는 거예요. 그 저장 용량도 큰데 메모리까지 이게 그러니까 나오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애플 아이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 램을 짜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2기가 넣었을 때 이미 지금 삼성은 막 3기가 4기가 넣었었고 지금 이게 한 3기가인가 4기가인가 그런데 삼성은 8기가 뭐 16기가를 넣느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서 이제 최고급 사양은 램을 2기가를 더 넣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비싼 거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램이라는 게 아직은 사람들이 끄는 사람을 끄는 그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 체감이 어떻든 간에 정리하면 위기는 아니나 대호황은 이제 끝난 분위기다. 그렇죠. 옛날만큼 대호황까지는 아니어도 그야말로 그냥 반도체까지 올라서 만드는 거에 팔리는 값이 후하게 쳐주니까 사실 석유 같은 것도 비슷한 거잖아. 석유 가격이 막 뛰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뽑아서 팔았는데 가격이 밖에서 막 비싸게 사주고 갑자기 싸게 사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 세일 가스가 이제 탁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유국들도 힘들어하고. 지금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사실 셰일가스, 셰일온이라고 보는데 지금 산유국들은 이게 전부예요. 얘네들 이걸 번 돈으로 무슨 제조업을 육성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이게 전부야. 그리고 얘네 국영기업이에요. 사우디나 뭐 이런 중동의 산유국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만 부자고 나라 부자고 그 돈으로 이제 국민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하고 문제는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다 작은 회사들도 되게 많고 자기 땅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 기술이 개발하면서 다 이제 채취해라. 트럼프는 팔아라 이러니까는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저거랑 경쟁하다 가격을 막 엄청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사니까. 비싸서. 그리고 저거를 못 캐게 그러니까 저기는 사기업들이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면 채굴을 포기할 거다. 그렇죠. 철수할 거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을 막 생산량을 오펙 이런 데서 생산량 막 늘려가지고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워주면 베스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럼프 형이랑 친해. 다 때리는데 사람들이 막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하고 한미 공조가 막 흔들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이 뭐 무역 제재니 뭐 때릴 때 한국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뭐 밥해 갔어 한국이. 어젠가 뭐 인터뷰 그것도 하지 않았나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훌륭한 뭐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다 피해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얘기도 있잖아. 그 화웨이 문자 벗은 난리 났잖아 트럼프가. 네. 독일이 화웨이 쓴다 만다 뭐 얘기했. 독일 니네 그러면 좋지 않아? 막 이러면서 유럽들 뭐 선진국들 다 화웨이 보이콧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LG가 먼저 샀네 화웨이를. 계약을 먼저 깔았네. 근데 럼프 형이 LG한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근데 LG도 살짝 학고라서 그런다. 근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서 LG도 못하죠. 화웨이 선정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네. 화웨이 선정을 했으면 왜 한국 니네 우리랑 친한데 화웨이 걸 썼지? 뭐 이렇게 뭐라 쓰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친한 부분이 있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다가 이제 미국이 파는데 네. 그거를 보통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정책 때문에 이걸 니네가 사서 여기다 다 써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니네가 이거를 수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 조건으로 셰일가스 조약 뭐 협상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되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엄청 좋은 조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되게 친해. 제가 항상 그 외교나 그런 거 얘기할 때 말하지만 줄 건 주고 그렇죠. 받을 건 챙기면 그 뭐 이미지 그런 거 중요하겠습니까? 실속을 잘 챙기면 되지. 이런 그렇죠. 거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로 뭐 그 에너지 패권을 쥐고 싶어하고 이게 채산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중동에 군대도 빼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돈 든다고 하지 말자고. 네. 안 하면은 너무 그거 안 하니까 좋다고 하는 게 트럼프인데. 그래서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도 중동 정세가 안정적이어야 미국이 석유를 수입해서 쓸 때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오일 쇼크 때문에 휘청거린 적이 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 주둔하던 미군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공식대로라면 돈 들잖아. 빼? 이제 우리 셰일가스 채산성 나오고. 그렇죠. 그럼 중동은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싸우거든요. 맞아요.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유가가 올라갈 거고 셰일가스의 경쟁력은 좋아진다. 뭐 이런 계산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단순하게 보면은 원래 미국 보수는 이스라엘 좋아하니까 아, 이스라엘 그럼 편들어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그게 거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네. 또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전쟁 나고 뭐 이러면 유가 올라가고 셰일가스 네. 경쟁력 생기고 그래서 오펙에 힘을 빼고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자원을 수출하는. 근데 셰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더라고 미국에. 네. 뭐. 몇백 년을 쓸 수 네. 있을 이제 양이 깔려 있다고. 미국이 너무 스타팅 포인트가 좋아요. 아 맞아.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최악이고 거기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책을 이제 그런 걸 좀 몇 개를 보는데 미국은 그냥 건국 이래로 그냥 다 좋았어요. 맞아. 진짜로 자원도 많지, 평야도 그러니까, 많지, 날씨도 좋지. 그렇죠.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구를 플레이하고 있는 신이 스타팅을 그렇게 해줬어요. 맞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예, 미국이랑 개길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랑 안 친해서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은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저는 이것도 되게 포인트가 있었던 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 제조업 중심일 때는 중국이 엄청 따라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세상이 네, 움직임이. 그쵸.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아이튠스나 뭐 그런 거에서부터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그런 게 들어가면서 컨텐츠나 플랫폼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결국은 알짜는 미국이 가져가고 그렇죠. 공장이 중국이 된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기세등등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니들 다 따라잡는다. 그렇죠. 기축통화 달러 말고 뭐야 원 위안으로. 위안으로 하자 하면서 기축동화의 꿈을 꿨었죠. 진핑이 그러면서 형이. 막 책도 엄청 나왔어요. 보시면 G2 시대 뭐 이런 거 막 맞아요. G2 시대를 준비하는 뭐 하면서 뭐 중국을 뭐 주목해라 그런 책들 엄청 나왔었거든.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완전히 그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면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제 뭔가 산업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우리가
그 소니를 삼성이 막 삼성 LG가 소니 네. 스튜디오 팬다 네. 이러면서 되게 소니가 가전 쪽 막 다 철수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든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미 소니는 컨텐츠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턴을 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약간 고부가 같이 네. 방송국에 실제로 깔려 있는 카메라들이라든지 네. 장비들 소니 제품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마진이 적은 TV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철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소니의 그 핵심 그 뭐지 돈벌이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센서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뭐 방송국 카메라라든지. 네.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이게 D램이 뭐 지금 램이 이런 식으로 수요가 안 나오고 수요가 부족하고 그냥 공급이 많았다 그러면은 삼성이 카메라 반도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먹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예. 삼성에서 만든 카메라 중에 옛날에 삼성이 옛날 카메라 만들다 접었지만 네. 그렇죠. 스마트폰 네. 때문에 접혔죠. 네, 그 NX1이라는 네.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지금도 그 센서나 그 동영상 성능이 막강해가지고 아직도 그거 이기는 카메라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센서가 센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D램 이런 거 만드는데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일단 돈 덜 되니까 빠지고 소니한테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진짜 계속 만들었으면은 센서 부분에서도 소니가 진짜 더 휘청거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엑시노스 뭐 그런 거에서 요즘에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어쨌든 모바일 그 APU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한데 봐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그 나라들의 그냥 우리는 지금 이거 일단 만들어가지고 꿀 빨고 있을 건데 이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갈아두던 그 외계인들 다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이게 열받으면. 약간 진짜 국뽕의 삼성의 기술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그 과대평가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봐준다기보다는 여기로 들어가면 또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경쟁이 마진이 별로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막 난리 나는구나. 네. 네. 뭐 근데 댓글로 써주세요. 댓글 많으면 좋으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하는 게 저는 삼성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뭐 꿀을 좀 빨았는데 그래도 네. 총력 전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재용 회장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못 먹고 있는 그 전체의 75%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가만히 있으면 삼성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현상 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들고요. 예. 이재용이 뭐 유튜브 아무튼. 하는 거 보고 싶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약간 제 국뽕이긴 한데 마음 먹으면 그쪽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삼성이 팔로업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삼성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결국에 또 그 여기는 터줏대감 밑에 지키고 있고 1위 네. 기업이 있고 이거를 쫓아가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그렇죠. 수지타산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안 판단을 나온다 했겠죠. 그러면은 네. 안 들어가는 거고 지금 삼성이 버티고 있는데 중국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많이 쫓아왔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기술이거든요. 삼성은 프린터 사업이나 접지. 카메라 사업 그런 거 접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투자도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거, 잘은 모르지만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는 거의 역량을 조금 줄이면서 네. 안 되는 거를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늘린다라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 그냥 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저 진짜 맘먹으면 아저씨 기술은 얘기.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삼성 잘하니까. 네, 네. 잘해요. 정말 맘 먹고 갈아놓기 시작하면 금방 쫓아갈 그럼요. 것 같은. 네. 전 세계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네. 지금도 뭐 EUV 기술 그 7나노 공정에서 TSMC가 먼저 선빵 우리가 7나노 양산 들어간다 했는데 삼성이 못 치고 나갈 때 우리 이미 기술이 뒤졌나 이렇게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위기다 삼성 이미 대만한테 기술 다 따라잡혔다 그랬는데 응 아니고 그거 못 써 그 기술 7나노 EUV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좀 늦게 우리는 이거야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딱 그 뭐 자세히 모르니까 뭐 기존의 공법하고 EUV랑 이렇게 딱 표시가 나와 있는데 EUV는 되게 선명하게 선이 이렇게 띡띡띡띡 나와 있고 이건 되게 흐릿흐릿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나노 공정이 네.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늦었는데 니들 거 이제 아무도 안 쓸 걸 이러면서 이제 내놨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삼성을 의심했구나. 그리고 로드맵 발표했는데 2020년이 4나노인가? 2022년인가 2020년에 4나노까지 간다.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삼성이 얘기하는 양산이라는 표현과 외국 회사가 얘기하는 양산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다. 그렇죠. 폴더블 폰 봤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뭐지? 김밥 만 것처럼 이렇게 반 접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그리고 옆에 네. 그 처리 장치들 따로 있고 그냥 네. 그건 디스플레이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삼성의 양산은 우리는 진짜 그 가격을 딱 책정해서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 쏟아내는 게 양산이고 다른 데 양산은 그 전 단계부터 양산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양산 시작한다라고 발표하면 진짜 무서운 거다. 좀 개념이 좀 다르대 얘네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우리 뭐뭐뭐 기술 이제 양산 이러면 자 공장에서 쏟아낼 준비가 다 끝났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일단 간다 바로. 이게 삼성이 주장하는 양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란 삼성이란 그 나라? 회사에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긴 한데 삼성이 먹여 살리고 있죠. 삼성 좋아합니다. 삼성의 기술력은 진짜 뭐 국뽕에 좀 취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해요. 반도체는 특히 잘하고. 네. 자, 그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또 만약에 여러분들 다루고 싶은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 있으면 돈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00원도 안 나오는구나. 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양승태 얘기 늘 계속 했었던 거니까 양승태 구속 요 얘기 카스맨님이 항상 네. 이거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재미가 그렇게 뭐 네. 사람들 관심 많지는 않지만 네, 아주 짧게 가겠습니다. 네, 양승태 구속할 때 사실 뭐 조사해온 게 없어요. 양승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되게 막 관심이 있었을 때 양승태가 퍼포먼스를 하나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쳤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이게 가능해? 왜 아니 대법원장에서 물러났는데 대법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사람들도 싫어할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부담 주는 거. 네, 간 사람이잖아요. 네. 간 사람이 왜 자꾸 와가지고 똥 싸고 간 사람이잖아 네. 거기다가. 간 사람이 왜 와가지고 또 할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게 판사들한테 구속해라라는 압박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역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를 구속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직 양승태 소나기 있습니다라는 거를 하는 시그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일부러 자기를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저는 세를 과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 대법원에서 한 번도 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 검찰에 불려가는데 네. 포토라인에 검찰 앞에 다 있지. 네. 어떻게 보면은 나 아직 안 죽었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검찰한테 조사를 받는다고? 약간 그래서 검찰과의 자존심 싸움. 그런 검찰이 나를 조사해 저런 근데 아래 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여기서 저도 좀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까지 가서 했다는 거는 내가 들어갔다 나오겠다라는 얘기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결국 구속됐잖아요. 지금 네. 들어가 있고 설에도 조사를 하느니 뭐니 하면서 엄청 뭐라 그랬죠. 언론에서 막 대법원장을 설에도 불러가지고 뭐 조사를 하느니 많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네. 되느냐?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스케줄 따라가지고 하는 거지. 저도 구속될 줄은 좀 몰랐어요. 네.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고. 네. 여전히 그 얘기를 했었던 그때 박병대는 구속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뭐 많은 그 평이 있더라고요. 박병대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다. 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서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양승태 씨가 이제에 대한 그 이제 재판이 들어갈 때 이제 검찰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서 지금은 양승태 씨가 이러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무리가 안 된다랑 아랫사람이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대답은 하되 묵비권은 아니고
대답은 하되 난 책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로 가고 있다는데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그거 그게 보고, 너무 웃긴 게 기자회견에서 네.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네. 돌려달라. 네. 이렇게 놓고 네. 조사받을 때는 그 아래 그래서- 것들이 다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모른다. 네. 기자회견을 하지 말지. 모양 빠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문제가 뭐 이렇게 해놓고 조사받을 때는 자기는 아니다. 이거는 내 지시 없이 아랫사람이 한 거다. 그래서 아랫사람 잘못으로 다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 잘못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인정 이게 되니까 네. 그거는 못하겠지만 뭐 야, 기자회견에서 네. 그런 멋있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야, 잘못이 없고 그런 일 없으니 네. 정신 조사받게 되면 뭐 자기에게 책임을 뭐 네. 자기랑 같이 일했다네 피해 주지 말고 무슨 큰형님인 것처럼 멋있게 얘기한 다음에 안에 조사받을 때는 네. 모양 빠지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김경수나 안희정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서로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은 이제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사법부를 괴롭힐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둘의 이제 싸움이 붙으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행정 쪽에서는 예산을 줄이면 되나? 국정감사를 들어가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견제할 네. 방법이 없죠. 사실 사실상 행정부에서. 없으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 사안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이 갈리잖아요. 뭐 양승태에 의한 보복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김경수 있고 아니냐 판결 그런 거 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어느 한쪽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옹호를 하면은 반대편에서 또 반박을 하고 이게 서로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아예 평행선을 긋고서 그냥 대치하고 있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거면 저 도내하신 분 있는데 그거 내용 좀 읽어주세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저기 지금 도내가 안 떠서 그런데 자 해드릴게요.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뭐 그렇죠. 그 양승태에 대한 보복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음모론이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일단은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 구속의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판결의 근거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증거를 얼마나 채택을 하는 게 얼마나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바르지 네,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려고 하는 게 그 판결문 보고 네. 이 증거 뭐 20페이지나 되는 뭐 증거가 있는데 뭐가 증거가 없냐라고 판결문 했는데 좀 보고 싶긴 네,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 명판결문이 있잖아요. 네. 이재용 2심에서 무죄준. 아, 네. 그 판결문을 보면 네. 정말 그렇게 주옥 같은 어떤 그런 판결문이 없거든요. 네. 돈을 보냈으나 네. 우연히 합격 거기 내복이었다. 있어. 그래서 돈을 보낸 건 보낸 거고. 누구나 이재용 이거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가 외환관리법이었거든요. 네. 외환관리법은 맞아요. 워낙에 철저하게 했고 그게 예외 조항 자체가 아예 없는 조항이라 네. 외환관리법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무조건 실형이다. 네. 빠져나갈 수가 없대. 근데 그거를 네. 너무 뻔뻔하게 네. 꾸준하게 보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역으로 들어갔어요. 꾸준하게 댓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시한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일관성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게 참 판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네. 안희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술의 네. 일관성이 없으나 네. 폭로의 당위성이 네, 뭐 그런- 자연스러워. 네, 뭐 그런 폭로의 얘기들이 있죠. 족가지고 네.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나 더 한 게 제가 성범죄 수사가 왜 어렵냐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조재범 사건이랑 안희정 사건이랑 그리고 안희정 사건 때문에 또 주목을 받은 게 이제 60대 이모 씨가 네. 그 동네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안희정 한 그 재판부랑 동일한 재판부인데 그땐 이모 씨가 60대인데 그때는 비슷하게 이제 좀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이거 무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희정은 유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같은 재판인데
같은 재판부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이유로 다른 판결을 내렸거든 그 판사가. 물론 다르기는 해요. 뭐냐면은 그 이모 씨랑 그 60대는 임시 동대표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위력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안희정은 뭐 그 당대 뭐 도지사. 근데 60대 여중생 입장에서 그냥 그리고 뭐 집이 좀 가난한 뭐 그런 여중생이라는데 동대표 아저씨가 무섭겠어요? 아니면 뭐 도지사가 뭐 더 무섭긴 하겠지만 뭐 위력이라는 거에 성폭력이면은 네. 그냥 성인 남자들은 다 무섭죠. 중학생들이면. 근데 일단 45살 정도 차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60대가 이제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모 씨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어요. 무죄인데 이렇게까지 무죄인데 갔다고? 나 무죄인데 이거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소송 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조재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할 때마다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어느 때 네. 뭐 무슨 실에서 네, 네. 막 점점점 하면서 그런 증거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성범죄라는 거는 증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 씻고 뭐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체액을 모으고 이런 그 정신 상태가 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술에 의거해서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참 진술의 일관성이니 뭐니 이런 거를 좀 따져야 되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야, 이게 어려워요. 안 되는 이게. 건데 네.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늘 계속 당해왔어. 네. 뭐 어떻게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이거 할 때마다 네. 여기 밑에 털을 계속 조금씩 뽑는 거야. 그래서 양을 이만큼 모아놔. 양이 이만큼 모였으면 이거 DNA 조사해봐라. 다 한 놈의 꼬불꼬불한 털이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날짜가 다 다를 것이다. 그렇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촬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육체적인 그런 상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큰 그런 그렇죠. 사건이고 네. 그 제정신이겠어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왜 네가 증거를 안 마련했냐? 네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팬티라도 뭐 모아뒀다가 뭐 언제 뭐 증거를 내야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하죠. 이게 제가 얘기한 건 사실 네. 우스갯소리로 하면 네.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그만큼 네.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일기라든지 그런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 내가 말해봐야 안 될 것 같다 싶다면은 네. 정말 꾸준하게 그 이번에도 뭐 그런 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그 일관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랬었구나 이때 이랬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남기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전에는 지금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더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가 네. 여성에게 피해자한테 네. 성폭력을 당했어. 또 강간당한 여자. 그렇죠. 뭔가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네. 신고를 못하고 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문화였기 때문에 네. 신고를 했으면 그 진술자의 그 진술에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면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연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간당한 피해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강간당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구나 해서 그거 가지고 뭔가 뭐 굴레를 씌워서 사회생활에 피해를 주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이제 네. 역으로 네. 무고한 사람한테 네. 인생 한 방에 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네. 실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사실은. 결국은 이게 되게 결국 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가
어디까지를 증거로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는 이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이모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건에서 뭐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래서 증거로 인정하고 이거는 이래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증거, 누가 봐도 이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 수사가 증언과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리적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딱 봐도 너무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 뭐 채모라든지 뭐 그런 그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또 맞아요. 이게 참 그 어려운데 어려워, 진짜 어려운 네. 영역인 거는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자들이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막 그 용기 있는 고백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거를 네. 밝혀야겠다 네. 이런 거. 그래서 네. 여자들이 그런 성범죄 피해를 고백했을 때 그거를 용기라고 얘기하고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지금은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떼는 마리아 님이 도네이션으로 인간에게 연전연패하고 있는 사탄의 미래와 방향. 사탄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걱정해주고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은 진짜 뉴스에 나오고 있는 네. 나쁜 사람들 보면 사탄이 인간한테 이질 못해요. 아 그럴까요? 사탄을 걱정해야 걱정하는 되는 세상. 세상이 되고 네. 아니 사실은 이런 조재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황 증거로 물론 뭐 그 판결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정황 증거상 그리고 뭐 거의 우리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유죄를 이미 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야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인가. 네. 만약에 이 사람이 한 게 심석희 선수가 주장한 게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진짜 인간 새끼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 지도자잖아요. 예. 심석희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피해자 얘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네. 같아서 저도 일부러 조재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조재범 씨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도기거든요. 그 성범죄가 완전히 이제 그 예전에처럼 그렇게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던 것과 뭐 피해자는 괜찮다라는 그거가 이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네. 체육 전공했었던 사람들 특히나 이제 네. 특기생 네. 엘리트 체육을 했었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야 터지는구나 했을 그렇죠. 거예요. 워낙에 네. 비일비재한 네. 일이고. 네. 예. 그 뭐 무슨 여자 배구 감독, 농구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얘기들도 옛날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근데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사랑의 배터리는 무죄로 이제 어떤 거? 그 넥센의 사랑의 배터리 있잖아요. 조상우 맞다. 예. 그거 무죄 났는데 무죄 나왔지만, 봉사활동은 네, 봉사활동 또 다 해야 되고. 되고 네. 시즌 초반에 못 뛰던데. 네. 그게 이제 세 분이 이제 사랑을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예, 무죄 떴어요. 네 예.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여자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맞아, 그때도 나왔을 때. 있었어요. 예. 같이 이렇게 술 먹으면서 뭐 예. 그런 뭐 얘기들도 있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랑의 배터리를 하지 마시죠. 네. 그 무죄가 받은 나왔기 배터리. 때문에. 네. 무죄 받은 무혐의 배터리. 무혐의 네. 배터리. 무혐의 배터리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전 그것도 그거 기독교라서. 만약에 무혐의가 됐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몰고 간 여자들은 네. 프로야구 선수 인생 한번 조져보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죠, 결국은. 네. 돈 많이 땡기려고 그 한 거 같은데 결국은 그 뭐 종교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요즘은 돈으로 많이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이제 꼬드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이제 많은 지금 주로 이제 이걸로 이분 마무리할 건데 네. 주로 그 20대 30대 남성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니까 네.
20, 3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하면 반페미 얘기랑 그냥 성평등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성평등, 네. 뭐 양성평등 이제 우리는 남자 여자 똑같이 가야 되는데 평등 쪽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무고죄 강화 이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면 여가부 폐지하면은 뭐 좋아하겠지만 여가 폐지는 사실은 웬만한 정치인들이 이게 급이 안 되는 애들이 자기 급 올리려고 건드릴 수는 있으나 그렇죠. 유력 정치인들은 사실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평등, 무고죄 강화 이 두 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들고 나오면 20, 30대 남성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질문 주신 맥락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에 정신 나간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네. 근데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이상한 일들 많죠. 저는 어떠세요?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아니면 뭐 성무선악설을 믿으세요? 저는 당연히 성악설이죠. 네, 저는 그냥 인간이 이상 사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다 잠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억누르는 게 이제 사회화, 사회성 아니면 교육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거는 권력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조질 수 있어. 그런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걸 따라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인생 조지는 거야. 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라거나 아니면 감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네. 자기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젊은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랑 이제 뼈 때리는 그런 네. 인터뷰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재밌거든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영어를 잘 몰라도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딕션이 너무 좋아. 논리도 네. 좋아요. 네, 그냥 맞아요. 말빨도 워낙 좋아가지고 말빨도 워낙 좋고. 속이 시원한 뭐 네.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네. 그 뭐 12가지 인생의 뭐 12가지 법칙인가? 네. 거기에 네, 그분이 있어요. 주장하는 거는 사람은 원래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3살 4살 애들이 하는 걸 봐라. 아무 생각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네. 남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 사는데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선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지켜가는 거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게 이제 규칙이라는 거를 이제 지켜가면서 그냥 본인이 원래 막 하고 싶지만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렇죠. 굳이 뭐 사람이 착해서 뭐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사람은 자기 뭐 나쁘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인간이 그걸 이제 못 뭐 하게 되는 거죠. 사회화 굳이 덕에. 뭐 원래 악하냐 원래 선하냐. 네. 야, 인간은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밖에 모른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3부 때는 여러분들 저런 그 사탄의 방향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요. 네, 궁금한 네, 거 죄송합니다. 물어보시면 네. 제가 답해 드릴게요. 네. 잠시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